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김흥종 원장님과 이 시간 함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부에서는요. 바바리안 리서치의 김형배 연구위원님과 함께할 거고요. 뉴욕 증시 개장 상황, 프리마켓 상황까지 짚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도 저희 소통하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환타스틱 플리님, JY리님, 네, 열매팀장님도 함께해 주셨고요. 드보라님도 오셨는데요. 오늘도 소통하는 방송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인포맥스 라이브 1부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F의 김흥종 원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정말 영광이에요. 와주셔서. 아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네. 아마 이렇게 대외경제연구원의 이런 원장님께서 이러한 뭐 경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하는 건 아마 처음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요새 뭐 저 매체가 다 예. 새로운 매체들이 많고 네. 그 여러 가지 방식으로 알려야 되니까 뭐 과거에 그 재래 뭐 옛날 것만 가지고 할 수는 없죠. 네, 그래도 이제 출연이 잦으시지 않은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 특별하게 모셨고 그만큼 또 오늘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뭐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만 네. 답변하죠. 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이것도 하나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들었는데 KF가 작년 미 펜실베이니아대 산하기관이 발표한 글로벌 톱 싱크탱크 32위 그리고 국제경제정책 부문은 2년 연속 전 세계 4위, 아시아에서는 6년 연속 1위를 했다고 하는데 네. 비결이 뭘까요? 뭐 여러 가지로 많은 연구를 하고 네. 또 그걸 잘 전달을 하고 네. 적시에 아, 원장님 마이크를 조금만 가까이 해주시면 더 잘 특히나 들리고. 이제 그 네. 대회 국제적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네. 아마 그런 결과는 부수적인 결과죠, 그냥. 네. 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아, 또 6월에 취임을 하신 걸로 알고 작년에. 있어서요. 지난 네네. 6월. 그래서 예. 그 뒤로 또 이런 성과가 난 게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해 라는- 주시면 굉장히 고맙고요. 네. 아, 그러면 네. 본격적으로 한번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난 6월에 취임을 하셨으니까 사실 코로나19 사태로 좀 어려운 시기에 취임을 하신 게 그렇죠. 아닌가라는 생각도 네. 들고요. 경제 침체가 좀 장기화가 돼서 아무래도 이제 수장으로서도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거든요. 일단은 지난 한 해부터 최근까지 좀 경제 흐름을 어떻게 바라보셨는지부터 여쭤볼게요. 일단 작년 초까지, 재작년부터 작년 초까지 사실 우리 국내 경제도 그렇고 세계 경제도 완만하게나마 회복세였습니다. 상당히 회복하고 있던 그런 세였는데 코로나가 왔죠. 네.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엄청난 큰 충격을 주었고 뭐 대외경제 정책을 연구하는 기관으로서 그 지난 1년간 계속 코로나와 또 코로나와 관련된 여러 가지 대외경제 충격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쭉 연구를 해왔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고 부수적으로는 이제 저희가 굉장히 외국과 소통이 많은데 대면 소통이 안 되고 계속 화상으로 계속 이제 특히 이 시간에 밤에 네. 왜냐하면 거기는 아침이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밤에 화상 회의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예, 시간에 근무를 많이 했죠. 네. 예, 수당은 주지 않더라고요. 네. 그 사실 저는 이제 제가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선 게 이제 투자자 관점에서 이번 정상회담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투자자분들의 그쵸. 의견을 제가 대신해서 한번 질문을 하는 이제 이런 상황으로 저를 좀 불러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처럼 좀 질문 드릴 텐데 일단은 이제 저희가 이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의제들은 이제 하나하나씩 나눠서 볼 텐데 그렇죠. 일단은 좀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에서는 조금 우리가 한번 서두에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전에 이 트럼프 정부하고 바이든 정부하고 사실은 트럼프가 워낙 약간 좀 어떻게 보면 독불 장군의 이미지가 좀 강했어서 바이든은 좀 그에 비해서는 좀 합리적이지 않겠냐라는 기대가 있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미국 우선주의라고 하는 아메리카 퍼스트에서는 사실은 별로 차이를 못 느끼겠거든요. 그래서 혹시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정부의 차이를. 일단 뭐 어느 나라 정부나 네. 자기 나라 우선입니다. 네, 그래서 트럼프도 그랬고 바이든도 그렇고 그거는 이제 당연한 거고요. 다만 이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의 문제인데 트럼프는 사실 굉장히 좀 그런 면에서 좀 부족했던 것 같고요. 트럼프 정부는. 그리고 이 바이든 정부는 어쨌든 그것을 협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제 외교의 공간이 열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점에서 좀 낫다고 생각할 수가 있고 기본적으로 지향해 나가는 방향이 그게 이제 아무래도 전 세계적인 도전에 대해서 같이 힘을 합쳐서 나가자고 하는 것을 기본적인
태도로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나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이제 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실 거고 그때 나오는 이야기들 하나하나가 또 경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으니까 핵심 의제가 뭘까 이것 자체에도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핵심 의제가요. 자, 과거에 보면은 네. 한미 정상이 만나면 제일 중요한 게 북한 문제였어요. 예, 그렇죠. 예, 북한 문제였습니다. 근데 자 보세요. 이번에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 미중 갈등은 뒤에 이제 배경으로 놓고 네. 공급망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그 다음에 디지털 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코로나가 또 있고요. 공급망 조정, 코로나. 그 다음에 디지털 협력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친환경 기후 변화 관련된 거 어떻게 할 것이냐. 네. 자 이거 그리고 이제 북한 문제가 있죠. 네. 그렇다고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은 새로운 이슈가 논의가 된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지난 1년간, 2년간 세계가 경제가 얼마나 바뀌었는가. 최근에 와서 네. 대외 경제 환경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가를 단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네. 예. 그러니까 의제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샅샅이 하나씩 조금 파헤쳐서 저희가 짚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백신 보급이 또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각각의 나라의 좀 경기 회복과도 연관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백신 보급이라든지 공급 추가 공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까요? 예, 백신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가 이제 이슈가 될 텐데 첫 번째는 이제 그 백신 수합, 이제 수합이라고 하면 이제 주고받기 하는 네. 건데 일단 우리가 먼저 받아야겠죠, 좀 급하니까 백신 수합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위탁 생산. 우리나라 제약업체가 어떻게 위탁 생산을 할 수 있는 방법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것이 있는데 네. 이 두 가지가 다 일단 뭐 논의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물밑에서 많은 얘기가 오가고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지만 뭐 상당히 뭐 좋은 결과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현재 밝혀지고 있는 예정된 그 백신 도입 그것을 그대로 지킨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뭐 특별히 우리나라 경제가 큰 타격을 받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 이제 3분기 7월 달부터 6월부터 7월부터 많은 백신이 현재 도입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뭐 조금 더 이걸 좀 더 앞당긴다라든가 그런 측면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사실 저는 이제 백신에 대한 부분도 물론 관심이긴 한데 이제 아무래도 투자자 관점이다 보니까 이 경제 분야 관련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요번에 가장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사실 이제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의 한국과 미국의 주요 의제는 이제 북한 문제였는데 북한 문제도 물론 중요한 변수고 다루긴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미국의 가장 핵심적인 관심사는 결국 중국에 대한 견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현재 뭐 여러 분야에서 지금 중국과 겹치고 있고 충돌하고 있고 그래서 요번에 보게 되면은 그 뭐 중국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반도체 협력 부분도 좀 있고 또 특히 요번에 경제사절단에도 이제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이제 같이 가게 되는데 그동안에 이제 중국 주도였던 공급망 체계에서 이제 미국이 특히 반도체 같은 핵심 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주도의 글로벌 공급망을 어떻게 보면 재편하기 위해서 반도체 생산의 가장 핵심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한국을 좀 끌어안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미국 입장에서 저희 한국에게 어떠한 형태의 카드나 어떠한 형태의 제안을 할 것인가 이제 이 부분이 상당히 저는 좀 관심이 있습니다. 이 반도체가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이제 일단은 반도체 관련 설계라든가 원천 기술 관련해서는 미국이 그동안 갖고 있었고 이걸 생산하는 것은 뭐 다른 나라에서 해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그렇게 다 이제 한국을 비롯해서 뭐 대만이라든가 다른 중국이라든가 다 다른 나라에 이렇게 다 퍼져 있었죠. 이제 그렇게 됐는데 이제 코로나 문제도 있었고 네. 그걸 통해서 알게 된 것. 그 다음에 또 미중 간의 갈등 문제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야 이거 안 되겠다. 공급망 같은 경우도 이게 결국 생산도 결국 중요하다. 생산 자체가 중요한 것이구나. 그래서 그렇죠. 그걸 결국 미국 내로 다 들여오려고 궁극적인 목표를 갖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뭐 단기간에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면 그게 안 된다면은 확실하게 동맹을 맺는 나라들에서부터 안정적인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만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것이 1차 목표고 네. 거기서 한국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한국의 전략적 가치, 대만의 전략적 가치가 굉장히 높아진 것은 바로 그런 것이고요. 유럽에서도 반도체 장비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럽, 네덜란드라든가 이런 데서는 또 굉장히 중요해진 것이고 네. 이렇게 해서 결국 미중 갈등 국면에서
정확하게 말하면 미중 갈등이라기보다는 이제 중국을 배제하는 이제 어떤 그러한 걸 이제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동맹 차원에서 봤을 때 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더해서 생산도 미국 내에서 좀 해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저 여러 기업들이 좀 생산도 좀 관심을 좀 가지세요. 미국이 굉장히 투자 여건이 좋습니다. 네. 예, 그런 것이죠. 네. 저는 이제 요즘에 바이든 대통령이 얼마만큼이나 반도체에 꽂혀 있냐가 네. 느껴졌던 게 지난번 그 반도체 회의인가 때 이렇게 웨이퍼 맞아요. 동그란 거 들고 그 CD 같이 생긴. 예, 예. 그거 들고 이제 이렇게 흔들면서 네. 뭐 이렇게 그만큼 주의를 환기시켰는데 또 마침 그 한미 정상회담 하루 전날에 또 삼성전자를 또 이번에 상무부 주최하는 반도체 공급망 회의에 이렇게 또 초대해서 또 회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약간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회유와 압박 뭐 이런 형태로 계속 푸시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아무래도 이 정상회담하고 이렇게 또 반도체 공급망 회의하고 분명히 연관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다만 이제 이건 기업이 사실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뭐 정부, 양국 정부가 어떻게 얘기할 건 없는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 입장에서는 좀 더 투자 여건을 좀 좋게 하기 위해서 좀 여러 가지 좀 세제라든가 여러 가지 미국 내에서의 투자 여건에 대해서 좀 더 개선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 사항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뭐 투자하라고 무조건 투자하는 것도 좀 그렇죠. 네. 미중 갈등에 대해서 중국을 배제하는 것이라고 지금 표현을 해주셨는데 미중 갈등을 바라보면서 예전에 신냉전이다 이런 시선도 있고 과거와는 좀 양상이 다르다 이런 평가들도 있는데 앞으로 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일단 이게 가장 궁금하거든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지만 일단 네. 신냉전으로 가는 건 막아야겠죠. 네. 예, 그리고 신냉전으로 가기도 어려워요. 워낙 얽혀 있기 때문에 과거의 공산권과 냉전 시대 때는 굉장히 몇십 년에 걸쳐서 이게 다 단절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그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다 이게 디커플링 한다는 건 사실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신냉전이 가는 건 또 우리한테 안 좋기 때문에 예, 그 신냉전 가는 건 막아야 되고요. 예, 그런 차원에서 일단은 양쪽의 어떤 그 요구 사항을 적절히 이제 하고 개별 사안에 대해서 이제 결정을 하면 되고 정부나 또 국민 입장에서는 뭐 우리는 미국으로 간다, 우리는 중국으로 간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할 필요도 없고 할 계제도 아닙니다. 그건 뭐 예, 개별 사안을 가지고 판단을 하면 됩니다. 저는 또 사실 궁금한 게 이게 뭐 여러분들도 아마 어느 정도 상식적으로 알고 계실 텐데 한미 정상이 만난다라는 거는 사실 핵심 의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조율이 끝났다라고 우리가 좀 얘기를 해볼 수 있잖아요. 네. 보면 뭐 실패한 정상회담은 없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 전에 이미 실무자들이 많이 이제 미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요번 회의는 좀 쉽지 않은 게 어떻게 보면은 이 저희 그 한국 입장에서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라는 질문처럼 속된 말로 하면은 너 미국 편이야, 너 중국 편이야를 조금 답을 강조하는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특히 이 쿼드라고 하는 반중 어떤 그 경제 체계에 있어서 한국의 어떤 그 가입을 조금 그동안 계속 이렇게 은연중에 압박을 해왔던 것 같은데 저희는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는 저희 정부는 좀 미온적이었던 것 같거든요. 혹시 이번 회담을 통해서 좀 변화가 좀 있을까요? 아니요. 미국이 쿼드에 대해서 가입하라고 뭐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압박을 한 적이 전혀 없고요. 컷 캠벨 이번에 그 옛날에 동아시아 차관보였고 이번에 다시 네네. 컴백했던 조정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쿼드는 굉장히 어떤 구체화되어 있는 어떤 그런 동맹 그리고 군사 동맹 같은 나토 같은 그런 것이 전혀 아닙니다. 아니고 어떤 이제 그 협력체인 상황이기 때문에 쿼드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 중에 일부 논의가 필요하다면 한국과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쿼드에 가입하라고 하는 얘기도 미국이 공식적으로 하지는 않을 것이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쿼드에서 일부에서 할 수 있는 거는 한국과는 언제든지 협의할 수 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협의를 하고 쿼드 국가들하고 또 같이 보조를 맞출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약간 쿼드가 아니더라도 그 미국에서 블링컨 국무부 장관도 동맹국의 미국이냐 중국이냐 뭐 이런 선택 강요하지 않겠다 이런 말을 하긴 했지만 일단 한국 입장에서 약간의 눈치라고 해야 할까요? 어떤 선택을 할 때 있어서 의식을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블링컨이 그 얘기를 어디서 했는가가 중요해요. 어디서 유럽에서 했죠? 했어요. 유럽 중에서도 브뤼셀에 가서 나토에 가서 얘기했습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어디 가서 무슨 얘기 했느냐가 중요한 네네. 거예요. 예, 내용도 중요하지만 어디 가서 했느냐. 자, 나토는 뭡니까? 나토라는 건 북대서 이건 냉전의 산물입니다. 이게. 네. 그죠? 나토 회원 국가 중에서 어느 한 국가가 공격을 받으면 자동적으로 개입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냉전에서 공산권에 대한 공동 방위 체계였죠. 가장 강력한 그런 배타적인 그런 체계에 가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첫 번째, 유럽도 우리하고 비슷한 상황이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미국이냐 중국이냐, 지금 흔히 얘기하는 그 그러니까 선택의 갈림길에 있다라고 흔히 얘기하는 나라들이 한두 나라가 아닙니다. 독일도 그렇고 뭐 프랑스도 그렇고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뭐 호주도 그렇고 카나다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 나라 많이, 터키도 그렇고 많은 나라가 있고 물론 나라마다 상황은 조금씩 다릅니다만은 그래서 이런 여러 나라들 사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모든 나라들이 다 생각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미국이 이해한다. 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나토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결속체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거기가 가장 강력하니까 오히려 풀어주기 위해서. 예, 그러니까 결국 그것은 뭐 어느 나라에서나 다 유효한 것이고 동일한 자세가 결국 한국 문제, 한반도 문제는 한국 문제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한국뿐만이 아니라 다 동일선상에서 그런 상황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해준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저는 낙관적으로 봐요. 그래서 낙관적으로 보신다. 낙관적으로 봐요. 예, 네. 미중 간에 뭐 줄서기 할 필요 없다. 네. 예, 섣불리 뭐 어느 나라 뭐 어떻게 한다. 코드 가입하느냐 마느냐, 코드 왜 가입 안 하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 답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가장 걱정됐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아주 깔끔하게 좀 정리를 시원하게 해주셔서 좀 한결 마음이 놓이기도 하네요. 투자자로서도 그렇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백신하고 반도체는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이 우위를 가지고 있는 백신 그리고 한국이 가지고 있는 반도체를 일종의 서로 이렇게 수합하는 형태가 될 것 같아서 뭐 큰 어떤 갈등은 없을 것 같은데 역시 전통적인 또 한미 정상회담의 주제인 북한 얘기를 또 우리가 맞아요.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북한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여러 가지 의제가 있어도 항상 이제 한미 정상 간의 대화에서는 북한 이슈가 빠지진 않는 것 같은데 지금 북한을 좀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서 어떤 유인책이 있긴 해야 될 텐데 한미 정상들이 좀 나눌 만한 어떤 이야기들 중에 예상하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 앞서 말씀하신 대로 정상 만나기 전에 많은 논의가 되었을 거다. 북한 문제에서도 많은 논의가 됐고요. 지난 4월 30날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바이든 정부가 발표를 했는데 고무적인 내용은 트럼프의 그 싱가포르 합의를 존중하고 그걸 그 기반 위에서 한다고 했거든요. 그럼 싱가포르 합의가 도대체 뭐냐 이건데요. 싱가포르 합의는요. 말하자면 북한이 그토록 주장해 왔던 일괄 합의. 그러니까 뭐냐면 선 비핵화 후 경제 제재 경제 지원 해제 이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싱가포르 합의가. 그다음에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 얘기입니다. 한반도 비핵화. 이게 굉장히 다른 겁니다. 이거는 계속 북한이 주장해 왔던 건데 한반도 비핵화. 북한이 주장하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 해볼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싱가포르 합의예요. 거기다가 앞으로 어떠한 미래 관계를 설정한 것인가에 대한 것도 논의해보자라고 해서 의제에 넣겠다는 게 바로 싱가포르 합의입니다. 근데 트럼프 정부에서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와 트럼프 정부에서의 어떤 북한 문제에서 유일한 어떤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그 싱가포르 합의를 존중하고 그 위에서 시작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큰 성과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고 결국은 뭐냐면은 오바마 때까지 전략적 인내라 그러면서 가만히 있지도 않을 거고 트럼프에서 이제 그 하노이 합의가 결렬이 됐는데 그때 같이 서로 이렇게 안 맞으면 안 되지만 싱가포르 합의 위에서 했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진전이에요. 그럼 이것을 가지고 진정성 있게 북한하고 얘기를 하자. 그럼 그거 하기 위해서 미국하고 미국하고 남한은 과연 뭘 할 수 있을 것인가를 논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흔히 생각하듯이 이게 무슨 뭐 갑자기 지금 뭐 제로 베이스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가? 이런 건 아니다. 그러니까 많은 우리가 해놓은 성과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사실 뭐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이 한미 정상회담이라는 건 어느 정도 이제 짜여진 결론을 이제 좀 어떻게 보면 발표하는 그런 약간의 이제 그런 행사가 될 것 같은데 이제 투자자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흔히 말하는 이제 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있을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뭐 뻔한 얘기로 끝날 것이냐 이제 요 부분이 좀 관심이고요. 또 아무래도 지금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요번에 또 경제사절단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들의 또 수장 내지는 또 거기에 그 책임자들이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원장님께서 보시기에 이제 아마 그 저희 시간으로 토요일 날 새벽 아침에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번에 좀 뭔가 조금 깜짝 선물 금융시장에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선물 보따리가 좀 있을 것인지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서 뭐 백신 관련해서 뭐 좋은 뉴스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한미 협력의 상징으로서 지금 앞서 말씀드린 뭐 여러 가지 뭐 배터리라든가 배터리나 반도체 관련된 사안 협력, 한미 협력 주로 이제 기업 간의 그런 협력 그런 관계가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북한 문제에 있어서도 어쨌든 간에 이렇게 진전된 사안에서 뭐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미국이 계속 이제 이에 대해서 노력을 한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사실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상당히 굉장히 중요한 회담인데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에서 좋은 뉴스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조금만 약간 디테일하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이제 오늘 주제가 조금 아무래도 좀 무거워가지고 저희도 이제 이거를 좀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 좀 고민 많이 했었는데 그냥 이제 관심 있는 거 여쭤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요번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그 경제 사절단 중에 가시는 분들 제가 이렇게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일단 최태원 SK그룹 회장 네. 가시고요. 그다음에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 가시고 네. 그다음에 공영훈 현대자동차 전략기획 담당 사장 가시고 김종현 LG 에너지솔루션 사장. 그래서 보시면 어떻게 보면은 그 약간 배터리 관련된 전기차 관련된 그쵸, 그렇죠. 그쵸. 지금 뭐 LG 화학 또 SK 이노베이션 이런 배터리 관련주와 또 이제 현대차가 끼면서 약간 전기차 시장과 상당히 좀 뭔가 밀접한 그런 대기업 총수도 이제 가시게 되고 또 우리 대통령께서 이제 그 SK 이노베이션 공사 그 투자하는 데도 행사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섹터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한미 정상회담이 약간 배터리와 이 전기차와 어떻게 보면 조금 뭔가 좀 모멘텀을 줄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될 거냐 안 될 거냐가 저는 좀 개인적으로 관심사고 왜냐하면 특히나 최근에 보게 되면 시장이 자동차 섹터 또 2차 전지 섹터들이 좀 조정을 좀 받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번 정상회담이 새로운 어떻게 보면 다시 좀 상승 모멘텀이 될 것이냐가 저는 사실 관심사인데 혹시 원장님 그런 쪽에 조금 말씀을 좀 주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지난 2월 24일 날 네. 바이든 대통령이 네 가지 중요 분야에 대해서 100일 동안 조사해서 그 결과를 내라라고 이제 행정명령을 냈죠. 그게 그 100일이 이제 6월 초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6월 초에 그 자동차 배터리 관련된 그걸 어떻게 공급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올 것이고요. 그것의 뭐 대략적인 내용은 아마 이제 내부적으로 공개는 안 했지만 내부적으로 나와 있을 것이고 거기에 한국의 여러 기업들이 어떻게 기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에 가서 조율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배터리나 전기차 분야에 있어서 우리가 한 발짝 더 한미 협력의 정도가 격상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네. 조금 긍정적으로 봐도 괜찮다는 말씀인 거죠? 네. 예, 네. 제가 듣고 싶은 말씀이었는데. 네. 네. 감사합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워낙 또 이제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시작을 이제 한미 정상회담으로 열어봤다면요. 최근 글로벌 경제 이슈에 대해서도 또 해주실 말씀이 깊이 있는 말씀들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일단 당장 최근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보니까 상향 조정하셨는데 5.9%로 상향 조정하셨더라고요. 이유가 뭘까요? 5.9%는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네. 가장 보수적으로 봤을 때 사실 저희는 그래요? 5.9%고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최대 어느 정도까지 보세요? 6% 넘을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전 세계 경제가 사실은 6%라고 하는 것은 물론 회복기, 기저 효과를 포함해서 네. 감안해야겠지만은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왜냐하면은 최근에 2010년도 이후에 한 3%대를 했고 2000년대 그렇게 경기 좋았던 2000년대도 한 4%대 성장을 했거든요. 세계 경제가. 그래서 이제 한 거의 6% 성장한다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 코로나에 의한 경기 침체, 이 충격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요. 이거를 뭐 시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이 경제가 이렇게 성장을 한다고 할 때 네. 혹시 이 PPT 화면이 관련 화면인가요? 아니요, 그건 다른 아니고요. 화면인가요? 숫자입니다. 예, 네. 그래서 이 경제가 성장한다고 할 때 중간에 충격이 오게 되면은 이제 푹 꺼지게 되죠, 전 세계가. 그러다가 다시 회복을 합니다. 그러면 과거의 경제학자들은 충격이 좀 시간이 걸리지만 어쨌든 다시 없어져가지고 원래의 성장 경로로 복귀한다고 봤어요. 근데 우리가 여러 번의 글로벌 경제 위기나 이런 걸 다 겪으면서 보니까 그게 안 돼요.
성장률은 나중에 회복이 되더라도 그 수준 레벨이요 거기까지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그 어떤 경제 위기의 충격이 계속 지속이 되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그 밑으로 쭉 내려갑니다.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수요 측면의 경제 위기든 공급 측면의 경제 위기든 경제 위기가 되면 하여튼 경제가 어디가 뭉그러지게 되니까 이게 회복이 안 됩니다. 근데 이번 그 경제 위기 같은 경우는 결국은 수요도 문제가 없고 공급도 문제가 없는데 그냥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고 활동을 안 하니까 갑자기 경제가 이제 나락으로 빠진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공급의 여력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각국 정부가 엄청나게 재정 투자를 했습니다. 확장적 재정 정책을 했기 때문에 그 공급 능력이 유지가 됐어요. 그래서 이번 코로나 이후의 경기 회복은 다시 원래의 성장 경로로 복귀하는 그런 형태로 굉장히 높은 그런 반등세, 빠른 반등세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은 중요한 거는 성장률이 아니라 레벨이에요, 레벨. 수준입니다. 네. 2019년도의 수준이 있고 2020년도 수준이 있고 2021년도 수준이 있고 하면 2019년도, 18년도, 19년도에 계속 성장했던 경로를 2023년, 4년에 가서는 결국은 다시 복구될 것이다. 그쪽으로 계속 가는 마치 없었던 것처럼 될 것이다라고 보고 나서 중간에 빠진 것이 다시 복귀하는 경우니까 얼마나 빨리 반등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이것은 폭격을 맞아가지고 공급 능력이 없어진 것도 아니고 갑자기 어디가 크게 빚을 져가지고 갑자기 수요가 없어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다시 복귀할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강하게 반등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 때 이것이 굉장히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코로나도 뭐 또 하나의 전쟁과 같은 상황이었다라고는 하지만 세계대전과는 확연히 다른 이제 추이를 다르죠. 보일 것이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러니까 사실 그 한미 정상회담 이제 앞에 조금 다뤘었는데 이게 뭐 저희가 지금 얘기한 대로 뭐 큰 어떤 이변 없이 어떤 정해진 내용 자체 그리고 약간의 이제 조금 긍정적인 서프라이즈 정도만 이제 나오고 만다고 한다면 결국 시장의 관심은 펀더멘탈 매크로로 향하게 될 텐데 이제 시장에서 이렇게 쭉 요즘 느끼는 생각은 뭐냐면 그동안 특히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빠른 경기 회복세를 선반영하면서 상당히 한 2분기 초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순조롭게 잘 달려오다가 2분기 이후부터는 확실하게 이 금융시장, 특히 주식시장은 조금씩 조정받으면서 좀 긴장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제가 봤었을 때는 결국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결과론적으로는 그러니까 약간 좀 반대급부죠. 경제가 위축됐으니까 급격하게 유동성을 공급해서 경기도 살려놨고 자산시장도 올려놨는데 이제 연준의 고민이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 경제 상황이 됐는데 언제까지나 통화 완화 정책 유지할 거야. 언젠가는 되돌려야겠는데 아마 이거에 대한 고민이 지난번 FOMC 의사록에서도 좀 발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세계 경제, 뭐 국내 경제는 지난해에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뭐 기저효과든 뭐 펜트업된 수요든 이런 것 때문에 좋아질 거는 뻔한 것 같은데 금융시장도 이미 반영을 했다고 보고요. 근데 지금 이제 걱정하는 거는 이 과잉 유동성 문제, 인플레이션 문제에 대해서 과연 연준이 얼마만큼이나 잘 컨트롤, 핸들링 할 거냐 이제 이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혹시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는 다른 형태의 새로운 위험이 좀 불거질 가능성은 없는지 올해 성장률을 이렇게 높게 보고 계시니까. 예, 제가 이제 작년 말부터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경기가 회복될 거다. 경기가 빠른 회복, 예상보다 빠른 회복이 일어나게 되면 결국은 어디서가 터진다. 왜냐하면 빠른 회복이 있으면은 당연히 정책 정상화를 시켜야죠. 이게 지금 모든 게 다 비정상입니다. 지금 비정상적인 상황이니까요. 그러면 이제 다시 정상화 시키면 약한 고리가 터진다. 네, 그건 뭐 당연한 거다. 그러니까 그것이 주로 이제 국가 다른 좀 약한 개도국 좀 이렇게 경제 펀더멘털이 약한 국가들이 이제 위기를 맞을 것이다. 근데 그것이 다만 올해 말이 될지 아니면 내년이 될지는 경제 회복 속도에 따라 달려 있다.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미국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빨리 지금 성장을 하고 회복을 하고 있죠. 중국은 계속 성장하고 있고 미국은 지금 계속 엄청나게 빨리 회복하고 있고 그런데 유럽이나 일본이나 다른 나라는 아직까지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회복을 할 겁니다. 천천히.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미국은 당연히 미국 연준은 당연히 정상화를 할 것이고요. 근데 이제 일단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가 있긴 한데 지금 현재의 그 어떤 물가가 부분적으로 올라가고 이번에 4.2% 나왔죠. FOMC 이번에 4월 달이요.
CPI가 나왔는데 버틀렉 쇼크다. 병목 충격이다 이렇게 봐요. 뭐냐면은 경제가 다시 활동을 시작을 하면서요. 하다 보면은 자 아이들 놀고 있던 구리 광산이 다시 가서 하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그만큼 있어야 되는데 옛날에 있던 사람 다 어디 갔는지 안 보여요. 그래서 노동력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생산량이 줄어가지고 다시 회복했는데 생산량이 충분히 안 나와가지고 구리 가격이 오른다라든가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경제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부분별로 병목 현상이 나타나고 그거에 따라서 부분이 가격 앙등이 있을 거예요. 가격이 어디가 이렇게 이런 거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그런 현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 수요는 굉장히 강하니까 굉장히 빠르게 회복할 겁니다. 수요는 그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여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비행기 같은 항공료 같은 것도 갑자기 전 세계 사람들이 여행하겠다고 나서기 시작하게 되면 표가 없겠죠. 그러면 여행사들은 당연히 높게 이제 팔 겁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근데 높게 파는데 옛날에는 일주일에 20번 비행기를 하다가 다시 옛날 같이 20번을 공급하기는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이런 버틀렉 쇼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물가 앙등이 부분적으로 있겠지만 전면적인 인플레이션은 있을 것 같지 않다. 왜냐하면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급 능력을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서 각국 정부가 지난 1년 동안에 엄청난 자기의 빚을 지면서 다 돈을 뿌렸거든요. 그래서 유지시켜라. 가격 문제지 말고 유지시켜라. 여행사 문제지 말고 유지시켜라. 항공사 문제지 말고 유지시켜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일단은 전면적인 인플레이션이 문제될 건 아는데 문제는 물가 상승이라는 것은 인플레이션 어떤 펀더멘털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기대 인플레이션이 중요하죠. 그렇죠. 예, 기대 인플레이션이 중요한데 그럼 사람들이 그럼 전부 다 우리 박 박사님 같이 생각하게 되면 다 실제로 올라가게 되죠. 기대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그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기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어떤 그런 정책적인 노력을 할 것이다. 부분적으로 금리 인상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하반기 내년 초, 지금 현재 내년 초로 보고 있죠. 그래서 배제할 수 없고 그에 대비해서 지금 개도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프라임 레이트를 이미 올려놓은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좀 올려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해서 방어적인 그런 정책은 쓸지라도 이게 전면적인 인플레이션 상황 70년대나 그때 같이 그런 상황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제가 조금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질문지에는 지금 없는 내용이긴 한데 자유롭게 하시면 돼요. 예. 말씀 주신 것처럼 뭐 사회 구조적인 변화를 감안해 보면은 이제 인플레이션의 고착화 뭐 이럴 가능성 낮아 보이긴 하는데 이제 제가 시장을 보는 입장에서 우려하는 거는 미국 물가가 4월에 4.2%가 나왔는데 사실 기저 효과의 바닥은 6월이거든요. 네. 그러면 5월은 4월보다 더 높은 5%대 나올 수 있고 6월 가면 뭐 6%대에 버금가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일회성일지라도 나올 가능성이 저는 높아 보여요. 네.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하반기에 가면은 원래는 기저효과 사라지면서 쭉 가라앉아야 되는데 이 물가라는 게 한번 또 올라가게 되면 또 이게 잘 안 내려가는 약간 좀 그런 하반 경직성도 생기기 때문에 당초 연준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물가 상승의 강도나 속도가 좀 빠른 것 같거든요. 지난번에 물가 4월에 4.2% 나온 거 보고 연준 내에서 조금은 놀랐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흔히 말하는 뭐 출구 전략, 유동성 환수하는 거는 정해진 수순인데 연준의 현재의 점도표상에 봤었을 때는 2023년까지는 금리 인상 안 할게였는데 시장에서는 안 믿잖아요. 대부분 내년도면 이제 금리 인상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리고 요즘에 이제 조기 테이퍼링 얘기도 나오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혹시 원장님 보시기에 일단 좀 땡겨질 가능성. 일단 뭐 연준에 있는 사람들이 현명하게 생각한다면 함부로 움직이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뭐 5%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저효과 포함해서 5% 나온다 할지라도 움직이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이제 자산 매입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자산 매입 프로그램의 이제 규모를 좀 축소한다든가 뭐 이 정도는 뭐 할 수 있어도 금리에 대해서는 적어도 올해 말까지는 움직이지 않는 것이 결국은 경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식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뭐 연준 사람들이 또 너무 단기적으로 생각해가지고 함부로 움직일까봐 그건 좀 걱정이 되긴 해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뭐 굉장히 뭐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니까 그러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 달러화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달러는 뭐 궁금한데요. 장기적으로 당연히 올라가죠. 그렇습니까? 예, 당연히 올라가죠. 예, 지금부터 한 1년, 2년간은 단기적으로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어도
달러는 계속 올라갈 거다 이렇게 어. 보는 거죠. 예. 테이퍼링 정리를 해주셨고 달러화 정리해주셨고 네. 미 국채 금리는 어떨까요? 국채금리 이미 많이 장기금리 10년물은 많이 올라갔죠. 네. 예, 그럼 뭐 10년물이 올라갔는데 지금 이제 장단기 금리가 뭐 역전할 거 가능성은 별로 있을 것 같지 않고 다시 이제 그냥 정상적인 상황으로 그렇게 점차적으로 조금씩 이제 뭐 올라가겠죠. 네. 아니, 저희가 이제 아까 방송 시작하기 전에 뭐 근황 토크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했는데 또 이제 유럽에서 또 시간을 네. 많이 보내기도 하셨고 또 네. 유럽을 잘 아시기도 하고 전문가시잖아요. 네. 뭐 맞습니까? 전문가 이런 말하기 좀 그러네요. 네. 그래서 제가 유럽 지역에 대한 질문도 좀 드려봐야 할 것 같은데 일단은 영국의 브렉시트 내용을 안 여쭤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영국 입장에서 EU를 탈퇴를 했잖아요. 네. 그게 어떤 뼈아픈 일일까요? 아니면 잘했다라는 선택일까요? 영국 입장은 어떤 걸까요?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바보 같은 짓이고요. 예, 바보 같은. 일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땐 다른가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하기 나름이죠. 예, 그러니까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하기 나름이고. 좀 지켜봐야 된다. 예,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지켜봐. 그러니까 우리는 지켜보는 거지만 네네네. 그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대외 관계라든가 이런 것도 새롭게 다 이제 정립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요새 영국이 아시아 태평양에도 자주 얼굴을 비치잖아요. 뭐 CPTPP 가입하겠다 그러고 뭐 굉장히 아주 그냥 전 세계 전방위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힘들어요 지금 사실은 힘들어요. 런던의 그 금융 중심지로서의 위상도 조금은 충격을 받았어요 지금. 과거에 보면 이제 런던이 한 이제 그 영국과 이제 유럽과 관련된 그런 어떤 거래가 한 30% 됩니다. 런던에서 한 30% 되는데 그 중에서 한 9% 정도에 해당되는 부분이 좀 영향을 받을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대충 그 정도가 지금 영향을 받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냐면 영국이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결국 자유무역 체제를 계속 유지하고 확대 발전시켜 나가면서 계속 세계 여러 나라들 한국을 포함해서 동아시아 국가를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대외 관계를 잘 하고 구축하고 네. 일단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지금 문제를 갖다 해결할 수 있다면 역량이 있다면 그러면은 뭐 그나마 전화위복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가장 문제는 사실은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국이라는 나라 자체를 유지하는가 이제 그게 제일 큰 문제예요. 스코틀랜드나 네. 북아일랜드 문제. 결국은 저는 그 처음에 브렉시트 할 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유럽 단일 시장을 유지하면서도 영국이 브렉시트를 하면서 동시에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사이에 국경선을 긋지 않고 그대로 자유왕래를 하게 하는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해법은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브렉시트 찬성파들은 방법이 있다 그래서 정말 있는 줄 알았더니 방법이 없더라고요. 네. 결국 금은 어디다 그었냐면은 북아일랜드를 버리고 브리튼 섬과 북아일랜드 사이에 금을 그어놨어요.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거기에 세관 체크를 하게 해놨는데 네. 결국 이것이 결국 북아일랜드를 점점 아일랜드와 유럽에 더 가깝게 하고 브리튼 섬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그런 게 되고 네. 뭐 스코틀랜드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 원장님하고 시간 아직 좀 충분히 있죠? 아, 충분히 있죠. 예. 그 문제 사실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제 유럽 경제 또 전문가이시기도 하니까 사실 이제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도 있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근본은 결국 이제 유럽 통합에 대한 문제 그리고 사실 저희가 유럽 경제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뭐 연결되어 있지는 않아서 큰 관심이 없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2012년도에 남유럽 재정위기 사태를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또 뭔가 새로운 뇌관으로 작용하지 않을까가 좀 걱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요번에 또 코로나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뭐 유럽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이 재정 정책을 어마어마하게 썼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 당시에 문제가 됐던 피그스 국가들, 재정 위기에 몰려섰던 국가들의 지금 재무 상태가 남유럽 재정 위기 났었을 때보다도 제가 알기로는 국가 부채가 더 높아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유럽이 통합의 길로 가는 건 맞긴 맞는데 얘가 좀 느슨해지고 이 브렉시트처럼 뭔가 유럽 연합을 빠져나갔는데 괜찮게 사네, 나쁘지 않네 이런 이제 선례가 생겨버리면 또 일부 약한 고리들에 있는 국가들은 다시 또 뭐 이 유로존 붕괴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지금은 뭐 당연히 좀 이렇게 뭐 큰 문제가 없어 보이긴 하지만 코로나 이후에 분명히 이제 국가 재정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번 건드리게 될 텐데
향후에 또 문제가 발생할 어떤 소지는 없어 보이시는지. 일단 지난 4년 동안에 정말 아주 속된 말로 정말 지지고 볶는 그러한 브렉시트 협상하는 걸 보고 나서 야 세상에 그 잘난 영국 사람도 저렇게 헤매는 당하는구나 유럽한테 협상할 때 협상력에서 큰 차이가 났어요 영국과 유럽이. 그걸 보고 유럽에 있는 다른 어느 나라들도 다 엑시트하겠다는 말에 쑥 들어갔습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이제 유럽 통합에 대해서는 감히 혼자 나가다가는 완전히 정말 풍찬노숙하겠구나 하는 걸 다들 확실하게 느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여전히 그 지중해 주변 국가들이 안 좋긴 한데 이번에 그 EU에서 코로나 관련해서 이제 회복 리커버리 펀드를 조성을 하는 것이 뭐 7,500억 유로다는데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걸 받아가지고 가장 문제되는 나라한테 그걸 그냥 쏴주겠다고 한 건데 그럼 뭐 그래서 그게 뭐가 중요한 거냐라고 얘기하겠지만 이런 거예요. 옛날에는요 EU가 유럽 통합됐다고 하지만 각 나라별로 자기가 기여한 기여분이 있습니다. 기여분 한도 내에서 다시 지원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면 독일이 만약에 기여를 많이 했으면 독일은 항상 남아요. 나중에 지원을 안 받아도 되니까. 그리스는 기여를 조금 했으니까 나중에 그리스 문제가 되니까 그리스를 지원해 줘야 되는데 네가 기여한 거 이상은 주지 못하게 돼 있었어요. 쉽게 얘기해서 서울하고 경기도하고 강원도하고 뭐 이렇게 쭉 다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디서 산불이 났어요. 고성에서 산불이 났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하나요? 글로 그냥 재정이 가잖아요. 그렇죠. 고성 니네 세수가 이만큼 기여했으니까 이번에 산불 났지만 니네 세수 얻은 거 이상만큼 줄 수 없어. 이렇게 우리 알아잖아요. 네. 그 완전히 이게 나라가 통합돼 있어 그렇거든요. 근데 유럽은 그게 안 돼 있었는데 이번에 그 코로나 이후에 펀드를 조성한 것은 바로 그러한 고리를 깨버렸습니다. 다시 유럽 통합으로 더 갔어요 지금. 더 갔습니다. 그래서 합쳐가지고 문제 있는 데다 지원을 해버리자 이런 쪽으로 더 갔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유럽 통합이 한 발짝 더 나갔고요. 그래서 영국이 나가고 나서 이제 더 서로 이제 더 이렇게 잘 해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잘 해보자라고 하는 거를 일단 현재는로서는 상당히 그 낙관적으로 오히려 보고 있다. 밖에서는 상당히 비관적으로 보고 있고요. 영국 나갔으니까 안에서는 더 낙관적으로 보고 이렇게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미국 경제 한참 이야기하고 이제 뭐 영국 브렉시트 이런 이야기 하다 보니까 잭슨홀 미팅이 이제 8월이라서 시일이 좀 남긴 했는데 거기서 중요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겠느냐. 원장님께서는 그때 좀 어떤 논의가 이루어질지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좀 고견을 듣고 싶어하는 분이 뭐 혜정님도 그렇고 성리님도 그렇고 저희 지금 채팅방에서 질문이 아주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좀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까요? 뭐 인플레이션에 관한 논의, 논의가 아니라 논쟁이겠죠. 논쟁. 그것이 뭐 계속될 것이고 그 다음에 확전적인 재정 정책. 그러니까 이제 재정 정책을 계속 해야 되느냐. 지금 뭐 지난번에 크루그만하고 서머즈가 논쟁을 했었죠. 네. 네, 그것이 아마 그 연장선상에 해당하는 것이 계속 될 것이다.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결국 재정 정책 분야하고 결국은 통화 정책 분야에서 어떻게 정상화시킬 것이냐 하는 거에 대한 논쟁이 이번에 가장 크게 있을 것이다. 그다음에 이제 이제 언론에 줘서 잘 안 나오고 있는데 6월 초에 이제 우리 G7 합니다. 그 G7 하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초청을 받았죠. 예, 그래서 이제 가게 돼 있습니다. 글래스고에서 하고 영국에서 하게 되는데 사실 지금 G7의 주요 논의도 그거예요. 예, 그거기 때문에 물론 딴 것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율이 될 것이고요. 그 조율된 하에서 그 다음에 6월달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공급망 조사 끝나고 그다음 6월 말까지 지금 EU가 탄소 국경 조정 메커니즘을 어떤 형태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발표를 할 겁니다. 네네. 그래서 입법안을 발표할 거예요. 그것이 다 통틀어 가지고 결국은 앞으로 친환경, 디지털 이런 분야에서 어떻게 세계 경제가 나갈 것인가 이런 논의가 될 것인데 잭슨홀 미팅은 일단 기본적으로 결국은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 이쪽 분야에 대해서 결국은 논의가 그쪽은 될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 앞서 말씀드린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한 논의가 되지 않을까. 상당한 논쟁이 예상된다. 또는 논쟁 이후에 미국 정부가 택할 정책 경로를 우리가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이런 면에서 항상 거기에 참석하시는 우리나라 뭐 하는 총재라든가 아니면 뭐 주요 정부 관리들은 굉장히 좀 기대하고 좀 관심을 굉장히 가져야 중요한 자리가 되겠네요. 지금 올해가 다 중요해요. 지금 올해가 그러니까요. 올해 이제 모든 미팅이 다 중요합니다. 지금 왜냐하면
세계 경제가 네. 작년에 큰 충격받고 나서 회복되는 과정에서 항상 보면 회복될 때 물이 빠질 때 항상 문제가 생기잖아요. 네네. 그래서 소프트 랜딩 하자고 항상 그렇게 얘기해 왔는데 소프트 랜딩이 된 적이 거의 없습니다. 맞습니다. 언젠가 어디선가 터져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올해와 내년에 바로 이게 정책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아까 계속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하고 통화 정책에 대한 얘기를 여쭤봤던 이유가 뭐 사실 뭐 이게 어떤 새로운 위기를 가져올 정도로 그 중앙은행이 바보처럼 행동을 하지는 않을 건데 또 죄송한 얘기긴 하지만은 샤워실의 바보들이라고 해서 또 이런 중앙은행 담당자의 어리석음을 비웃는 그런 또 그 표현도 있잖아요. 즉 이 통화 정책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거시 정책이기 때문에 이게 아주 미세하게 시장과 요렇게 통하면서 하기가 이렇게 말처럼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한 번도 연착륙한 적이 없다라고 했는데 이제 걱정되는 거는 과거 어느 때와 비교해 봤었을 때 코로나 이후에 쏟아놓은 유동성도 크고 그 유동성의 효과로 자산 시장도 이만큼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뭐 흔히 말하는 산이 높으면 골도 깊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과연 이번에는 연착륙을 한다 하더라도 그 중간에서의 과정이 얼마만큼이나 우리에게 좀 힘듦과 괴로움의 시간을 줄 건지 아니면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갈 건지 이제 요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뭐 저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의 관심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원활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고 하니까 또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정책 당국은요 항상 앞서 나간 적이 없습니다. 앞서 항상 뒤따라갔어요. 근데 사실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에 중앙은행이 자산 매입을 직접 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죠? 특히 ECB 유럽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 정말 계속 버티다가 2012년에 마리오 드라기가 용기를 내가지고 자산 매입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 전에 중앙은행이 왜 자산 매입을 하느냐? 말도 안 된다 그랬거든요. 그죠? 근데 지금 이번에 코로나 이후에는 또 ECB가 세상에 민간의 커머셜 펀드까지 다 매입하겠다 그랬어요.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엄청난 변화가 많은데 이 변화도 결국은 뭐냐면 선제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뒤따라가면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기가 납니다. 어디선가 문제가 생기는데 다만 이제 우리한테 관심사는 뭐냐면 이게 한국 경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느냐. 그다음에 우리가 얼마나 여기에 대해서 빠르게 회복하느냐 하는 그런 건데 그러기 위해서 결국 그 리질리언트 회복력을 갖다가 갖추고 그 체력을 갖춰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어디가 물이 새는지 좀 미리미리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이제 이런 차원에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준비를 하고 있으면 결국 그 위기가 나는데 그것이 우리한테는 좀 빗겨갈 수 있거나 스무스하게 부드럽게 지나갈 수 있겠다. 이제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죠. 사실 제가 지금 드리려고 했던 질문이랑 맥락이 맞는 질문을 해주신 것 같은데 뭐 어떤 미국의 결정 그리고 뭐 저희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유럽의 결정 뭐 중국도 될 수 있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경제 아니면 뭐 우리 투자자들이 가져가야 될 어떤 방향성 대응의 어떤 방향성은 어떻게 좀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일단 우리나라가요 지금 우리나라 선진국이에요. 아이 세상에 헬조선이고 이게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무슨 선진국이냐 그러는데 선진국이에요. 불행하게도 그렇습니까? 선진국입니다. 네. 예, 이렇게 문제가 많아도 선진국이에요. 네. 그리고 다른 여러 선진국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고 제가 보는 선진국은 뭐냐? 선진국은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갖다가 여러 경제 주체들이 어쨌든 그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해 나가려는 노력을 할 수 있는 만한 역량이 있는 국가인가 이건데 그러한 측면에서는 우리나라 선진국이고 다른 나라도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봤을 때 어떤 문제 이제 위기가 생겼을 때 과연 한국 쉽게 얘기해서 한국 원화를 언제쯤 던질 것이냐. 그렇죠. 그 문제인데 네. 지금 현재는요. 한국 원화 던지기 전에 던져야 될 화폐가 무수히 많아요. 많기 때문에 그게 한국 것까지는 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원장님 네. 마이크를 조금만 앞으로 이렇게 네. 당겨주시면 네, 그냥 당기셔도 됩니다. 마스크를. 네, 그래서 마이크를. 위기가 생겼을 때 우리가 환율이 약간 출렁거릴 수 있어도 그것이 굉장히 과거에 우리 외환위기라든가 그때같이 크게 출렁거리지는 않을 것이다. 그다음에 이제 그게 그렇게 되는 이유가 우리나라에 대한 그 어떤 외국의 인식도 있지만은 국제수지상의 구성에서 보더라도 과거에 우리나라는 주로 무역 수지 가지고 주로 먹고 사는 나라였죠. 그러니까 그렇죠. 물건을 많이 팔아야지 되는 나라인데 지난 10년 사이에 우리나라의 그 국제수지의 자산 구성에서 그것이 이제 소득수지, 그러니까 외국에 투자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해외 자산을 훨씬 더 옛날보다 많이 갖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바로 이러한 위기 시에는 이게 버퍼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유 때문에 과거보다 훨씬 더 환율 변동이라는 것은 이런 것에 대해서 훨씬 더 과거보다 더 이제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위기 때라도 크게 올라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기본적인 구조적인 변화가 있어 왔기 때문에 이게 선진국형 국제 수지가 이제 돼가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훨씬 방어하기 좋다.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 사실 또 이제 원장님 저희가 모시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맞아요. 제가 계속 여쭤보고 싶은데 네. 그 계속 이제 말씀드리지만 이제 위기에서 벗어났고 어떻게 보면 행복한 고민인데 분명히 유동성을 환수하는 과정에서 수조에 물이 빠지면 이제 누가 수영복을 안 입고 있는지 수영복이 빵꾸가 났는지 이제 알게 되는 뭐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은 뭐 프레자일 5 뭐 이런 어떻게 보면은 좀 위기에 이렇게 임박할 수 있는 국가들이 이렇게 거론이 되기도 했는데 혹시나 최근 그 경제 환경상 또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또 과하게 재정 정책을 지출했던 국가들이 다음 유동성이 흡수되는 사이클에서 좀 문제가 될 소지가 없는지 하고 흔히 말하는 이런 프레자일 5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그런 대외 국가들이 혹시 모니터링하고 계시는 그 지역이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참 말하기 어려운 게 뭐 A란 나라다, B란 나라다 이렇게 하면 이제 뭐 난리가 나기 때문에 거기서 막 항의가 들어오고 재정 상황이 나쁜 나라들은 이게 뭐 숫자로 나와 있으니까 그냥 보면 되는데 네.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써가지고 급격히 나빠진 나라들이 있는데 이 나라들이 가장 위기에 가까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재정 여력이 있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여력이 있어서. 이건 오히려 반대입니다. 그 재정 여력이 그 결과로 나타난 게 그것이고요. 그다음에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은데 재정 여력이 있으면 크게 늘렸어요. 그래서 주로 선진국가들이 굉장히 숫자가 올라왔습니다. 예,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아니 재정 지출을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건 아니고 그렇게 따지면 일본부터 제일 먼저 경제 위기가 나야 되죠, 그죠? 네. 이제 그런 거고. 두 번째 이제 그러면 과연 어떤 나라가 구할 것이냐? 전통적으로 우리가 계속 문제가 됐던 나라들이 또 문제가 됩니다. 예, 왜냐하면 그 나라들이 뭐 그 나라들을 비하해서 하는 게 아니라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그리고 코로나에 대한 대응도 굉장히 거기서 충격이 컸습니다. 굉장히 컸고 그에 따라서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 여력이 없어가지고 많이는 못 늘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계속 지금 약간 주름을 계속 경제에 주름을 주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봤던 나라들을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네, 그 나라들에서 갑자기 환율이 뜬다라든가 갑자기 뭐 어떤 문제가 생긴다든가 할 수가 있고 또 IMF가 갑자기 들어가야 될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니 아주 힌트를 제대로 주신 것 같아서 말씀하신 걸 기준점으로 딱 잡고 보면 정확히 딱 짚어주시진 않았지만 저희에게 실제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것 같다. 조금 정확히 짚어주시는 게 좋은데. 그렇긴 하죠. 근데 또 위치가 있으시니까 저희가 또 그럼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혹시 그 예전에 불량 국가들을 이렇게 이렇게 좀 필터링함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는 이 코로나에 대응하는 어떤 능력, 그러니까 백신에 대한 보급 속도 뭐 이런 것도 좀 영향이 줄 것 같은데 혹시 그 부분의 영향력은 어느 정도 보는 게 나을까요? 백신에 관한 영향력은 뭐 조금 있겠지만 결국은 백신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느냐, 돈을 어떻게 얼마나 풀어내고 그것이 경제에 얼마나 주름을 줬느냐 이제 그걸 보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나라마다 조금씩 달랐어요. 보면은 엄청나게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도 별로 대응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나라도 있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한 나라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좀 어렵겠다.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일한 타격이 어떤 그것에 또 역시 바로미터가 되지는 않다. 결국은 이제 그 경제 자체를 봐야 된다. 네, 그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네. 약간 하나하나 궁금한 거 질문 드리다 보니까 한미 정상회담이면 다시 돌아가는 질문이긴 한데요. 아까도 이제 기후변화라든지 탄소 이쪽 이야기도 해주셨잖아요. 미국도 그렇고 바이든 대통령 취임하면서 굉장히 그쪽에 관심이 많고 기후위기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EU도 뭐 당연히 탄소 중립이라든지 이런 이슈들이 많은 곳들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전망과 우리 시장에 좀 어떤 영향을 줄지도 한번 좀 총체적으로 좀 이거는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친환경 기후 변화 이거는요. 네네. 이건 제가 꼭 오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네, 이게 꼭 말씀해 굉장히 주세요. 급해요. 왜냐하면 아. 기후 변화가 네. 지금 보면 탄소 중립 2050년 우리나라 작년 가을에 대통령께서 2050년에 탄소 중립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했는데 뭐 다른 나라도 많이 그랬고
시진핑 주석은 2060년까지 하겠다. 30년까지 쭉 올라가다 30년에 피크로 해서 내려가겠다. 이렇게 얘기했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먼 일이에요. 먼 일인 것 같은데 먼 일이 아닌 게 네. 앞서 제가 잠깐 말씀드린 대로 유럽이 탄소 국경 조정 메커니즘을 이번 6월까지 발표를 하고 입법을 내년 말까지 끝내가지고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겠다 그랬거든요. 아, 그럼 그 그런가요? 적용하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이제 탄소와 관련된 비용을 부과하는 방식을 한 크게 3가지, 4가지 정도로 보고 있는데 네. 그중에 한 가지가 이제 탄소세가 있고 탄소 관세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배출권 거래제도 크게 3가지로 본다고 볼 때 탄소세라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볼펜을 만드는데 탄소가 얼마나 많이 배출됐는가를 계산을 해가지고 배출되는 만큼 세금 매기자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모든 기업들이 다 이제 해야 되고 또 이 계산이 되게 복잡하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그쵸. 너무 복잡해요. 네네. 그래가지고 계산이 복잡하니까 일단 계산은 그러면 단순하게 하자. 상류 부분만 하자. 상류 부분 중에서 2가지만 하자. 그래서 지금 대충 합의 나온 게 전기하고 철강만 하자. 지금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전기를 사용한 전기가 어떤 전기냐. 그다음에 만들어진 철강, 금속 제품이 철강 제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여기서 CO2를 얼마나 배출했는가. 이거 2가지만 좀 계산하자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중에서 탄소세는 그렇게 하자는 거고 탄소 관세는 외국에서 들어온 물건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계산해 가지고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관세니까. 그러면 우리나라의 A 기업과 B 기업이 똑같이 이 볼펜 2개를 똑같은 걸 생산해서 수출을 했는데 A 기업은 이거를 전기를 신재생에서 해서 만들었어요. B 기업은 석탄 화력에서 오는 전기를 가지고 만들었어요. 전기 가격은 똑같겠죠.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출했으면 유럽이 만약에 이걸 부과하면 탄소 관세를 부과하면 아 니네는 전기 뭐로 썼어? 친환경. 오케이 이거는 추가적인 관세가 없어. 니네는 석탄 화력. 석탄 화력 썼네. 니네 CO2 이만큼 배출했지. 부과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타격이 오겠네요. 그게 2023년 1월 1일부터입니다. 그리고 바이든은 2025년부터 하겠다 그랬어요. 2025년 1월 1일부터.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당장 지금 보면 우리나라 여러 모든 상품에 다 영향을 미치는데 왜냐하면 전기는 다 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죠? 그다음에 철강도 굉장히 많이 쓰는데 결국 우리나라 한전과 포항제철 같은 그런 제철 큰 회사들이 바로 이 부분에서 가장 먼저 선제적으로 움직이고 해결을 해서 가급적 친환경으로 해가지고 전기를 공급하고 철강을 공급해야 연쇄적으로 다른 기업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유탄을 안 받게 됩니다. 지금부터 준비해야겠네요. 이미 준비를 했었어야죠. 네, 그래서 이제 그 하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래서 가장 지금 중요한 문제고요. 좀 준비가 돼 있나요? 우리나라 기업들은 어떤가요? 이제 계속 지금 회의도 하고 그랬어요. 뭐 산업부랑 같이 모여가지고 회의도 하고 저도 참석한 적도 있고 네네. 각종 협회에서 또 모아서 하고 있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논의가 좀 계속되고 있는데 가장 앞서 나가 있는 것은 아니죠. 가장 앞서 나가 있는 게 유럽입니다. 지금 유럽 기업들입니다. 예. 유럽들. 네. 알겠습니다. 또 궁금한 게 한미 경제를 봤을 때 많은 부분이 좀 얽혀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주로 다뤄본 거는 반도체긴 한데 또 이제 저희 시청자분들이 미국 시장 관심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서 그 밖에 좀 한미 경제 협력 분야로 얽혀 있는 것 중에 저희가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좀 주시해서 보면 좋을 만한 부분들이 있을까요? 뭐 이제 지금 얘기한 뭐 여기 친환경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한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약품 관련해서 의약품 산업 제약회사가 우리나라 제약회사의 경쟁력이 불행하게도 미국이나 그 유럽의 선진적인 제약회사보다 경쟁력이 그동안 많이 떨어졌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여튼 그냥 값싸게 이제 카피약을 방법을 들여와가지고 이제 그걸 생산해내고 그리고 이제 큰 제약회사가 없었어요. 이제 중소기업 제약업계가 이렇게 있었는데 네. 그래서 R&D가 상대적으로 좀 규모도 적었고 그냥 외국의 제약회사는 어마어마합니다. 엄청나게 크고 엄청나게 많은 인력과 많은 돈을 갖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동안 많이 따라 올라와 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 위탁 생산 얘기도 되고 있으니까 어쨌든 능력이 좀 된다는 얘기고요. 여기에 또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만들어낸 그런 신약도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결국 그 의약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협력이 더 활성화되고 가속화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여전히 반도체라든가 그 배터리 분야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여전히 그거는 관심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material science라고 그러죠. 그 소재 혁명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재 혁명은 지금 친환경과도 관련되고 배터리와도 관련되고 다 연결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 분야에 있어서 우리가 소재 쪽은 사실은 우리가 전 경쟁이 그렇게
이제 일부지만 떨어지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조금 좀 협력을 좀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뭐 예 그렇습니다. 혹시 질문 하나 더 드려도 네. 시간 되나요? 하나 하고 저희 예. 하나씩 하고 딱 마무리하면 될것 알겠습니다. 같아요. 예. 아유, 원장님 뵙기가 또 쉽지 않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 이제 바이든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그러니까 사실 좀 약간 민감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 한동안 우리가 미중 무역 갈등 얘기를 많이 하다가 조금 이제 수그러든 것 같긴 한데 1단계 무역 합의를 하고 나서 제가 알기로는 올해 연말에 이제 그거를 과연 약속을 이행했는지를 이렇게 맞춰보는 시기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 보게 되면은 뭐 코로나도 있기도 했고 실질적으로 그 무역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뭐 바이든 행정부가 와서 중국과의 갈등이 그냥 수그러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조금 더 확산될 가능성, 흔히 말하는 이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고 하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싸움은 아직은 끝나지 않은 게 아닌가라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혹시 원장님께서 보시기에 이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싸움에 대해서 향후에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행은 안 됐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행은 안 됐고 이행이 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결국은 이행 안 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관심이 없어요. 1단계에 대해서. 왜냐하면 문제가 무역이 아니거든요. 이제 전선이 훨씬 넓어졌습니다. 예, 무역뿐만이 아니고 지금 기술 패권 경쟁에다가 뭐 가치 전쟁까지 돼 있고 체제 전쟁입니다. 지금 왜냐하면은 중국이 지금까지 서방이 항상 했던 게 뭐냐면 개도국한테 민주주의하고 인권하고 인권 존중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다 해라 이렇게 하면은 우리 같이 하면은 하면 경제 발전하고 선진국 되니까 그렇게 해라라고 했는데 중국이 새로운 모형을 제시해 줬어요. 굉장히 이거는 불쾌하고 위협적인 겁니다. 기본적인 체제 가치와 관련된 이런 문제를 지금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단순히 뭐 무역 합의 뭐 지금 현재 이 차원에서 떨어졌고요. 미중 갈등 어떻게 되느냐? 시작이에요, 시작. 시작. 예, 시작이고요. 2025년까지 중국 제조 2025, 2035년 중국 표준 2030, 2035. 자, 그러면 2035년에 중국은 적어도 자기네 나라에서는 중국 스탠다드를 중국으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우리나라나 모든 경우 다 보세요. 디지털 관련된 거. 거의 대부분이 다 미국에 있는 기업의 표준을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렇게 쓰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이 잘 쓰고 있는데 이걸 중국이 다 바꾸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 적어도 중국은 자국 내에서 그 얘기는 없어요. 뭐 수출하는 얘기 조금 있습니다. 있긴 있습니다. 이번에 양회에서는 그 얘기 나왔는데 중국 표준을 갖다가 결국 전 세계에서 다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이제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싸움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2025, 2035, 그다음에 2050 계속 전선이 지금 형성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에 대해서 결국은 계속 지금 부딪힐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되게 매우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중국이 미국을 앞서서 제패할 거다라고 보는 것을 은연중에 생각을 하면서 질문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저는 꼭 반드시 그런 건 아니다. 그게 중국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그런 여러 가지 약점 이런 것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건 아니다. 또 그 얘기를 하려면 또 1시간 걸리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게 아니 어제인가 보니까 그 바이든 대통령이 포드 자동차 이렇게 트럭에 타면서 뭐 그들이 이길 걸로 생각하지만 뭐 그렇지 않을 우리가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도 하셔서 사실 어쩌면 이 우리 한미 정상회담이라는 그 의제 아래에 어떻게 보면은 또 중국과 미국 간의 그런 패권 싸움 자체가 또 우리의 바로 당면한 문제인 것 같아서 하여튼 저도 요번에 정상회담이 우리에게 상당히 조금 유리하게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저 이렇게 1, 2부 시간을 쭉 한번 함께 봤는데요. 제가 중간중간 질문을 많이 드리느라 다 읽어드리지 못했는데 채팅방에서 이런 분 모시기가 힘듭니다. 궁금한 건 이때 질문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하셔서 저희도 막 궁금한 걸 두서없이 여쭤보기도 했거든요. 또 질문에 없는 걸 많이 여쭤봤어요. 지금. 명쾌한 해설이다 이런 말씀도 있었고 저희가 항상 원래 2부에 전문가분들을 모시는데 전문가라는 타이틀은 정말 원장님께 잘 어울리는 딱
원장님께 드릴 수 있을 만한 그런 표현인 것 같다라는 말도 있고 감사합니다. 정말 네, 네. 많은 반응들이 있었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좀 저희 함께 봤는데요. 시청자분들께 뭐 함께 하신 소감도 좋고요. 워낙 다들 뭐 경제 투자에 관심이 좀 많으시니까 이런 부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런 말씀도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소감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 우리나라가 정말 개방화됐고요. 선진화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세계 경제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과거에는 어디서 뭐가 터지면은 어떡하지? 우리 어떻게 되는 거야? 브렉시트가 났는데 그러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뭐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브렉시트가 나면은 그러면은 가만히 있어봐. 내가 자산을 어디다 투자해야 될까? 뭐 이렇게 좀 약간 조금 더 과거와 같은 그런 좀 방어적인 그런 걸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 단계 더 나가셔가지고 그럼 이거는 굉장히 해외에서 뭔가 출렁이게 되면은 이건 굉장히 좋은 기회다. 또는 우리가 또 어떻게 뭔가를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이렇게 좀 보시고 또 우리 연구원도 자주 좀 방문해 주시고 네. 예, 그럼요. 그렇게 해서 네네. 세계 여러 이슈에 대해서 좀 더 이해도를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저희도 대외경제 정책을 하다 보면은 국민과 정부와 기업이 모두 같은 수준의 이해도를 갖고 있으면서 같이 고민을 공유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많이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또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정말 좋은 말씀이신 게 네. 그만큼 이제 이렇게 또 일반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시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연합 인포맥스가 있습니다. 연합 인포맥스가 예. 있고요. 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네. 참 좋을 것 같고요. 원장님 다음번에 다시 한번 제가 봤을 때는 모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사실 오늘 질문을 많이 못 드렸어요. 그리고 사실 오늘도 네. 정말 힘들게 모신 거긴 한데요. 지금 네. 채팅창에서도 다음에도 꼭 모셔달라고 너무 소중한 시간이었다라는 뭐 말씀 제가 너무 세종하고 많이 서울 해주셔서. 왔다 갔다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있어서 갑자기 그렇긴 한데 네. 네, 다음에- 중차대한 일이 있을 때 네. 부탁드릴 수 네, 있을까요? 네, 그렇게 다음에 하겠습니다. 와주시는 걸로 약속해 주신 거죠?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끝까지 좀 부탁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해봤네요. 오늘 저희 한미 정상회담을 비롯해서 글로벌 이슈들 전망, 시장 영향 총체적으로 아주 꼼꼼하게 원장님과 함께 분석을 해봤습니다. 1, 2부 이 시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김흥종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너무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